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던 가격대가 100만 원 초반대인데 그때의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오히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고 팔고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했지만 맨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그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막 사이클도 좀 돌아보고 알트도 사보고 여기저기 옮겨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또 다시 벌어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왜 내가 이때까지 그 고생을 하고 생 난리를 쳤지? 비트코인 사이클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반감기죠. 일단 애초에 만들 때부터 4년마다 반감기가 도래하도록 프로그램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년마다 사이클이 돌아온다. 그리고 어쨌든 채굴되는 개수가 절반으로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4년마다. 그렇다 보니까 반복되는 4년이 계속 돌아가게, 구조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우선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또 미국 대선하고 겹쳤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계속 똑같이 반복되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거냐, 앞으로도. 한두 번은 맞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틀어지게 될 거고, 이런 사이클의 의미를 갖지 마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여론이 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4년 주기 사이클이 계속 맞아떨어지고 있다. 올해도 역시나 이번엔 다르다, 안 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4년주의 사이클을 토대로 믿음이 있었고, 이 흐름대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4년 이후에 코인이 안 오를 건데 우리가 코인 시장에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규칙적으로 도래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고, 올해 역시나 마찬가지 그 시기가 도래했고 똑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ETF가 승인되고 나서도 비트코인 사이클이 여전히 반복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 그러니까 항상 그 사이클에 맞춰서 뭔가 주도적인 어떤 재료들이 더 생겼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게 반감기 기점이고,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의 문제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은 한정적이고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양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4년 이후에는 시장에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ETF 이후로 ETF 생기면 뭘 사야 됩니까? ETF 자금이 들어오면 비트코인 당연히 사야 되잖아요. 과거보다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고 더 많은 수량을 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 가격은 사고 싶어도 점점 수량이,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것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로 거래소에 있는 그런 물량들도 역대급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 하거든요. 4년 주기 사이클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들어오는 자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100만 원, 200만 원 했었지만 2천, 3천도 갔었고 7천, 8천도 갔지만 지금은 또 1억도 넘어가고 1억 3, 4천을 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과거 역사에서 우리가 흘러온 사이클대로 보여준 그 경제 논리로 온 그 가격을 지금 현재 딱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면 특정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코인이 왜 1억이 넘는다는 것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가격은 분명히 1억 2천, 3천의 가격이 정해져 있고 왜 그 가격이 유지되고 올라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시장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었고 자금은 더 많이 투입되었다. 그게 지금 현재의 결과다. 앞으로의 기대감이 반영된 그 가격의 결과다. 그렇게 보시면 될까요? ETF가 승인되었는데 자금 유입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매일매일 근데 ETF 자금이 사람들이 블랙록에서 운영한다, 아니면 뭐 피델리티, 아크 이런 데서도 계속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면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ETF 자금에 유입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일반 개미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르면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당연하게도 생긴다. 그리고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이 많아지느냐, 이익실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냐, 그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격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 건 뭐겠어요?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년에 정책이 또 바뀌면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어떤 뉴스나 소식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다, 가자, 또 사야 되겠다. 그럼 가격이 또 더 오를 거고요.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도 과세를 하지 않겠다, 만약에 그런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코인에 세금을 안 매긴다고 또 사야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럼 가격이 또 더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새로운 소식을 정부에서 내놓을 테고 그 소식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투심을 자극해서 비트코인이나 ETF를 사고 싶게 만들겠죠.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계속 그러한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기관 자본이 유입되면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기관들이 어떤 개요로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기관이라 하면은 미국의 상장사들도 기관으로 봐야 되겠죠. 법인들도.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들은 이미 뭐 그 20위 이상을 계속 뭐하고 앞으로도 계속 더 사겠다라고 주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더블록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갤럭시 디지털 뭐 이런 회사들도 비트코인을 계속 사고 있다고 하고, 알게 모르게 법인 회사 중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으고 있는 곳들이 이제 많아졌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뭐 향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에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지금 논쟁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뭐 당장은 허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간 이런 움직임들이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정말 시총 상위,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까지도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또 국가를 이어서 회사들도 그런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어진다. 그러면 엄청나게 또 개인 자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큰 회사에 큰 자금들이 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또 자산 운용사 그런 기관들에서 ETF 자금이 들어오는 것도 당연히 투자 비중을 더 늘리겠죠. 지금 같은 지수 상품 같은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QQQ나 S&P 500, 다우지수 이런 것들에 투자한 지수들 자금이 비트코인을 우리도 최소한 어떤 비율로 할당을 해서 들고 가야 되는 게 맞겠다. 그럼 모든 자산 운용상들이 각 상품마다 비트코인 ETF의 투자 상품을 끼워서 비중을 할당하는, 그러면서 좀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기관 자금은 점점 더 늘어날 거로 보는 거죠. 내년 상반기까지 남아있는 변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코인 시장에 우리가 흔히 올 것이라 예측했던 리스크들은 일단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거의 없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잠재적으로 우리가 악재로 봤던 것들은 트럼프 정부가 일단 다 해결을 해줄 거라고 저는 일단 당장은 그렇게 보고 있죠. 실제로 일단 또 내년에 되면 또 다르겠지만 우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악재는 다 기본적으로 제거가 된 상태다. 그러면은 코인 시장에서 들어서 악재가 뭐가 있느냐? 뭐 미국이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악재들을 일단 다 안 판다고 트럼프가 공약을 해놨으니까 당장 다가올 건 없는데, 그럼 뭐가 있겠느냐 봤을 때는 이제 매크로 지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각종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경기 침체 지표라든가 아니면 노동 지표, 고용 지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주식 시장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ETF에 우리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의 경제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서 코인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 증시 그런 매크로 지표들을 좀 체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지금 잘 나갈 때는 악재가 당장 없습니다. 실제로 악재라고 나와도 코인 시장이 잘 나갈 때는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특정 시점 이후로 만약에 불장도 어쨌든 사이클이니까 매도세가 강해지고 ETF를 사는 사람들도 모두 팔고 싶어 하는 그런 가격대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로지 투자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특정 가격 이상이 되면은 비트코인 또는 ETF도 팔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다. 개인도 그렇고 법인도 그렇고, 아니 내 재산이 올랐는데 안 팔고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특정 가격을 계기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결국은 매도세는 나오게 될 거다. 그러면 그 매도세가 일순간에 막 갑자기 막 쏟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사건이나 어떤 이들이 생기면서 가격이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악재들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뭐 거래소에 뭐 자금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특정 채권이나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이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 미국 경제가 갑자기 뭐 안 좋아져서 그 채권이 부도가 난다든가 그러면은 그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산 채권이 부도가 나면은 갑자기 막 파산도 하게 되는 이런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는데,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담보를 대출을 받았던거나 어떤 그런 디파이 산업이 영향이 있는 것들이,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담보도 당연히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청산되고 파산되면서 안 좋아지는 현상.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사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우와 큰일 났다.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은 코인 가격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점점 형편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빚을 내서 지금 CB나 BW 이런 걸 발행해서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사모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비트코인도 그러면 채권 단위에서 청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잠재적인 그런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죠. 그게 오를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부장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되면 나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서 적당한 시기에 좀 욕심을 덜어내고 분할 매도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내년에는 저희 같이 방송하는 사람, 실제 투자자, 그리고 기관, 그리고 여러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 모두가 이제 경쟁자로 봅니다. 저는 눈치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투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낸 사람들은 꼭지점에서 팔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운이 잘 맞아떨어지고 일부 그 타임에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만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습관은 너무 큰 욕심 안 부리고 적당한 수익률에서부터 일단 내 원금을 회수하고 그리고 수익의 일부를 조금씩 덜어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수익을 확정짓는 그런 투자 방식을 한 사람들이 오래 살아남고 굉장히 투자를 잘하신 분이다. 결국 꼭지점에서 잘 맞췄다고 해도 다시 이 시장에 또 다시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실패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정하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저는 시기별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특정 이평선을 정해서 사고 팔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때 당시에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아직은 계속 상승해서 더 오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고 그 시기가 일단 올 연말이나 내년 1월까지는 그냥 유효한 포지션으로 저는 가는 거죠. 그리고 내년 이후에 트럼프가 그 정부에서 나오는 공약이나 그 호재성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그때 시장 반응을 보고 체크를 할 겁니다. 이 기사를 냈는데 반응이 없네? 힘이 아직 부족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작은 호재성 기사인데 가격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오네. 그럼 뭐 시장이 과열됐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말이나 신년 초까지는 저는 현재 포지션 그냥 홀딩 포지션으로 계속 들고 가는 거고요. 그 이후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일부를 매도하며 하고 나머지 다시 투입하든지 뭐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전부 하든지 그대로 엑시트를 하든지 그때 당시 상황을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서 하지만 연말이나 1월까지는 계속 현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예, 그렇게 보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를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비트코인으로 은퇴하신 분들은 예전에 쌀 때 잘 사놨는데 아직까지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전혀 팔지 않고 있다가 몇 개가 되면 은퇴할지는 개개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10개만 있어도 은퇴하겠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최근 들어 뭐 10억 정도는 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자도 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10% 안에 들려면 실질적으로 순자산 1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은 뭐 어디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강남에서 집도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한없이 부족한 금액이 돼 버리는 거고요. 순자산 50억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0.1%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비트코인 기준으로 뭐 한 4, 50개 가지고 있으면 은퇴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렇게 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래도 집 사고 하면 얼마 안 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나는 가장 좋은 집 살 거야. 그러면은, 요즘 다 100억 넘어가던데, 뭐 좋은 데서, 한남동에서 아파트도 한 채 못 사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돈에 대한 철학에 따라 이것은 은퇴라는 개념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생각하면 뭐, 그래도 두 자리 썩 되면은 뭐 회사 때려치고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여론적으로 가장 많으니까요. 0.01% 기준으로 하면 코인을 만약에 비트코인만으로 4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다 생각보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알트코인으로 많이 몰리는 거고 차라리 예전에 비트코인을 사서 그냥 지금까지 묻어뒀더라면 은퇴할 분들이 많이 계셨겠죠. 그런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지금에서는 특정 알트가 완전 대박이 나지 않는 이상 은퇴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밈코인에 더 열풍이 부는 거고, 특정 알트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들이 결과가 운과 맞아떨어져서 좋게 나왔을 때는 오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지 않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뭐 코인 수익률 인정해서 졸업합니다라고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면서 많이 따라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진짜 극히 일부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투자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내가 행동을 해야 좋은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결과가 좋게 오기 위해서는 안 좋은 결과가 올 리스크까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 근데 대부분은 후자를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기라고 하는 경우고, 또 민코인 같은 경우도 그런 열풍으로 투기성으로 많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양쪽을 다 생각하고 계획된 어떤 투자 실행을 딱딱딱 해 나갈 때,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게 올바른 투자가 되지 않겠나. 비트코인을 장기 투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샀던 가격대가 100만 원 초반대인데, 그때의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었으면은 오히려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고 팔고도 해보고 고생도 해보고 했지만, 그때 맨 처음 비트코인을 샀던 그 개수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막 이래저래 사이클도 좀 돌아보고 알트도 사보고 여기저기 옮겨도 해보고 망해도 보고 또 다시 벌어도 보고 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럼 왜 내가 이때까지 그 고생을 하고 난리를 쳤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야,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대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실제로 저도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이 투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서 이제 흘러왔잖아요.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4년 주기 사이클대로 흘러가고, 그렇다면 그 사이클을 뭐 매번 우리가 사고 팔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더처럼 뭐 막 어떻게 맞춰라고 하고 주장하는 분들 계시니까 저도 그것을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 막 사고 팔면서 이거를 트레이딩을 해 나가는 것보다는 그 4년 주기 사이클만이라도 어, 조금 상승장의 분할로 매도하고 하락장에서만 잘 모으는, 앞으로 이것을 반복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궁극적인 목표로 해 나가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잘 못하죠. 왜냐하면 하락장에 다 물려 있고 상승장에 본전에 나오고 또 다시 반복되고, 인간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시장에 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는, 일단 파생, 롱, 숏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리한 대출이나 흔히 말하는 영끌,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자금을 끌어와서 시장에 투입하면은 약간의 변동성에도 여러분들의 심리는 못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시장을 순간적으로 예측해서 동종 뒤집기처럼 맞추는 롱숏, 이런 거 꼭 하지 마시고요. 결국은 다 잃게 됩니다. 무리한 빚을 내고 레버리지를 많이 져서 투자를 하는 행동은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이 시장은 살아남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결국 또 기회는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다음 기회를 천천히 잘 잡는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투자를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하지 말라는 행동 안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여러분들도 이 코인 시장에서 사이클을 잘 맞아떨어지게 투자에 성공하는 날도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